퍼스트 펭귄 이준석의 담대한 도전. 오늘은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김현철 이사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준석 의원께서는 여기 김영삼 재단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김영삼 대통령 관련 행사는 제가 여러 번 참석해 본 적이 있어도 재단 자체는 처음 찾아가 봅니다. 이준석 의원이 이 세대교체, 정치권의 전면적 세대교체를 아젠다로 담대한 출마, 퍼스트 펭귄이다라고 나오는데 세대교체의 원조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김영삼 대통령 아니시겠습니까?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세대교체,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40대 기술론이라고 했죠. 네, 40대 기술론을 주창하신 그 시점은 69년도예요. 40대 기술론 이전에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삼성개헌에 반대를 해서 강력하게 대외 투쟁을 했죠. 원내 투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이제 잘 알다시피 그 중앙정보부가 굉장히 힘이 셌잖아요.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지휘하에 아버님을 테러를 했죠. 그게 추산 테러예요. 그게 69년도예요. 네.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삼성개헌에 의해서 71년 대선이 또 열린 거죠. 진산을 포함한 뭐 여러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렇게 겨룰 만한 그런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상당히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40대 기술론을 이제 주창한 거죠. 대세는 이미 YS 대세론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1차 경선에서 미달됐으니까 득표가 이제 결선 획득이 안 되는 바람에 뭐 2차 경선까지 또 간 거예요. 간 건데 이제 그때 이제 2위한 뭐 DJ 3위한 소속이 소위 말하면 이제 담합을 한 거예요. 담합을 통해 가지고 사실 역전극을 만들어냈는데 그건 불공정이죠. 네, 잘못된 거죠. 그때도. 그래서 사실 내부에서는 그걸 불복하자는 여론이 아주 굉장히 강했어요. 불공정한 경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복하셨단 말이에요. 네? 담대한 승복이다. 네, 그렇죠. 그때는 뭐 당선 수락문까지 다 만들어서 이제 넣어놓고 계셨는데 그거 다 파괴하시고 그리고 그냥 충격이 엄청나셨겠네요. 그게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시고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지원 유세 TJ를 위해서 지원 유세까지 하겠다. 그것까지 지키셨어요. 승복 문화의 가장 좋은 선례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이후에 정치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식의 깨끗한 승복을 한 예는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71년 대선 이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님 주도로 이제 반유신 투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세대교체의 핵심 내용은 사실은 독재 정권에 대한 비타협 노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준석의 40대 기수로 세대교체의 내용은 뭐냐? 김영삼 대통령이 남들보다 좀 먼저 보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산업화 시대 그때 모든 게 산업화 논리로 가고 있을 때 산업화도 나중에 잘하려고 그러면은 민주화와 결합돼야 된다라는 걸 미리 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군부 출신들이 이제 나라를 이끌 수밖에 없었지만은 해방 이후에 이제 교육도 제대로 받고 나온 세대가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그건 민주화다. 그래서 이제 40대들이 역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저는 산업화 다음에 민주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올 다음 세상은 결국엔 우리가 선진국 사회에서 글로벌 강박이 좀 있고 과학 기술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한 시대를 이끌어가야 된다. 사실 국민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평가해 주냐에 달린 거지만은 저도 한 단계 한 박자 빠르게 이걸 주장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박정희 대통령식의 경제 발전이 많이 됐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유신과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우리가 5.18과 또 12.11 겪으면서 험난한 과정을 그 과정이 오히려 좀 더 빠른 민주화로 갔다면 우리가 뭐 조금은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형태의 경제 발전을 경험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해야 될 때 도약하지 못하면은 또 조금 늦춰질 수 있다. 이런 과정이. 그리고 요즘 뭐 중국이 치가 올라오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허비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한 세대를 넘겨버리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거의 같은 예.
김영삼 대통령님의 그 업적들을 보면서 한 단어가 싹 들어왔습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그러니까 우리 이 문민정부의 메인 슬로건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세계화의 혜택을 받은 세대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글쎄,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의원이 그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정책 그 수혜자를 볼 수 있는데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 세계화에 발맞춰서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문민정부가 그 95년도에 세추위도 만들고 세계화 추진위원회죠. 네. 세추위를 만들고 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그 이후에 OECD 가입도 하게 됐고 어찌 보면은 전체적인 경제적인 그 발전의 흐름의 트렌드에 있어서는 97년에 뭐 이 외환 위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지워진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연속선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민정부의 치적이라고 될 수도 있었던 이 세계화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세계사적 큰 흐름의 변화를 좀 빨리 읽었고 그 물결에 빨리 탔다라고 그래요.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뭐 하나회체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해낸 게 사실 굵직굵직한 선이 굵은 개혁인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저것 좀 해보려다가 하다못해 의료 개혁한다고 그렇죠. 본인이 했다가 엉망이 됐죠. 오히려 나라가 엉망이 됐거든요. 그럼 그때 하나회 청산이나 아니면은 금융실명제 그 개혁과 지금 이런 것들이 성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그 결정적인 큰 선거가 연달아 95년 이후서부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93년 출범해서 93년, 94년 2년 동안은 선거가 없었네. 선거도 없을 뿐더러 김영삼 대통령의 그 지지율, 인기가 9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좀 좋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혁명과 같은 개혁들을 추진함으로 해서 그것을 상승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결국엔 시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만 개혁을 제대로 해도 사실 그렇죠. 인정받는 자리인데 예를 들어 간판만 문민정부를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하나회를 척결하겠다. 사실 이거 하나만 임기 내에 해도 맞아요. 대단한 그런 건데. 얘기 자주 하는데 검은 돈을 싹 척결할 수 있는 경제 개혁을 한다. 사실 이거는 굉장한 자신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맞아요. DJ 비자금 수사를 중단시키셨잖아요. 그래요. 그 말씀 좀 해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개파가 좀 다른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결국 김영삼 대통령이 DJ 비자금을 타치하지 않음으로 해서 DJ를 당선시켰다. 좀 이런 논리거든요. 간단히 얘기해서. 근데 그건 아니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 김영삼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DJ 비자금을 이제 수사를 지시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바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밀란 일은.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DJ의 지지 기반도 지지 기반이지만 그 간단한 기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김영삼 대통령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그 판단을 하신 거예요. 예. 우선 이거는 대선이 있어야 된다. 선거를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임기 마지막에 이제 DJ랑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전두환 노태우까지 그렇죠. 사실상 용서를 한 거 아닙니까? 두 민주화의 지도자가 사실 그분들이 안 해놓고 왔으면 솔직히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걸 풀어나갈 수가 있지? 두 지도자가 결단 내린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지금 그의 우리 이 대표가에서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아까 제가 자꾸 승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양극단의 지금 정치적인 대립 형태로 지금 한국 그 정치가 좀 상당히 심각하게 온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는 그 시초는 88년 13대 총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의 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당 체제 하에서
우리 통일민주당을 포함해가지고 민정당, 그다음에 시민중공화당이 전부 다그 중대 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DJ가 이끄는 평민당만 소선거구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3당이 밀어붙였으면 중대 선거구제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민주화 세력이 다시 힘을 합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DJ하고 결별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DJ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줌으로 해서 결국 그래서 소송구제 받아들이신 거예요. 저는 그때 사실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 아버님의 정치적인 입지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까지만 해도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소송구제하에 이런 엄청난 폐해가 드러나지를 않은 거예요. 예, 그런 것이 또 결정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힌 게 바로 2008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극단적인 정치 보복에 대한 부분들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서 한쪽에서 치우치지 않고 그동안은 그래도 균형을 잡고 가고 있었는데 2016년 총선 때에서부터 바뀌어버렸어요. 2016년 전까지는 주류가 보수였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2016년 총선 이후서부터는 주류가 사실은 좌파로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서 2020년 총선 때서부터 점점 그 좌파의 크기가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의석 비율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아주 극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깜짝 놀랄 일이 이 보수 정당에서 30대 대표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구도상 굉장히 불리한 구도를 극복을 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의 핵심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무수히 많은 김영삼 대통령의 자신감과 반대되는 행보를 했던 게 아닌가. 대통령은 항상 대중적 인기를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했었어요. 저 사람들이 나중에 나보다 커지면 어떡하나부터 해서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국가를 경영한 지도자로서.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억누르기 위해 가지고 뭐 사실 3당 합당 이후에도 뭐 견제가 없었겠습니까? 많은 그 영역은 그 영역대로 보장해주고 본인은 대통령으로서 치적을 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게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거를 좀 정리해 보려다가 네, 저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공동 정권 창출해놓고 다 먹으려다가 이제 체한 케이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시작을 하면서부터 참 잘못 정치를 시작했다. 첫 단추를 잘못 깼다. 잘못 깼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뭐 선거를 치를 때 뭐 윤석열 대통령의 기반은 없잖아요. 뭐 결국 저쪽 검찰에 있다가 정치권에 넘어왔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뭐 연합 세력이라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그것도 간신히 승리를 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중도층이 도와주는 셈인데 거기에 우리 윤석 대표의 역할이 난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1등 공신이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아버님 같았으면 선거 끝나고 나서 정권 창출했을 때 그런 1등 공신들을 절대 그런 식으로 참여를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국정 경험을 쌓게 하고 그러니까 구룡 시대가 열리게끔. 이준석 대표의 그 기회도 많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때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였고 한데 그냥 그걸 그렇게 내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그 정치를 제스처는 와일드한데 정치적 행태는 굉장히 좁은.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를 굉장히 좀 제한시킨 거예요. 제가 사실 외람되지만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의 그늘이 깊긴 깊구나 느꼈던 것이 대선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김문수 지사가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느 분이 영입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념적으로는 반대쪽에 있던 사람을 땡겨가지고 키워보자 해서 키우기까지 하시고 근데 그렇죠. 그분이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는 상황이니 사실 김현수 떠나신 지 됐지만은
그 그늘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수 진영의 광장 에너지가 어찌됐든 이렇게 큰 거를 본 기억이 전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네. 이게 범보수 진영이 이제 우리가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 이걸 기회인지 리스크인지 탄핵 찬반 집회만 하더라도 탄핵 반대 집회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로 보이고 심지어 이제 개신교가 또 이 집회의 전면에도 등장하는 뭐 이런 아주 이제 보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 광장 에너지 부분에서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또 그분들의 소신을 가지고 나오겠지만 조만간에 헌재에서의 이제 결정이 나겠죠. 예.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진영도 지금 승복할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의회나 국정을 통해서 같이 뭐 지금 국정협의회라는 협의체도 있지만 뭐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 협의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광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큰 충돌 없이 뭐 무사히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헌재 결정이 나는 순간 그 이유는 아무도 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정점에 대통령이 서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 탄핵 당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를 정치화하지는 않았어요. 정치적 동원을 하지는 않았죠. 이 모든 지금 사태가 결과적으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12.3 계엄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12.3 계엄이 불법 계엄이라는 건 이제 여야도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우선 반드시 이 부분만큼은 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이 대화 타협을 해가지고 지금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이준석 의원은 이 광장 에너지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오히려 이게 올바른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분노가 형성됐으면 모르겠는데 자꾸 이제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그 동력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뭐 여론조사 60%가 넘어가면 탄핵이 안 되니까 그걸 만들자라든지 뭐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로 이걸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냉정을 찾지 않고서는 보수 진영이 조기 대선에 임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냉정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 지도층이나 원로들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 대표께 사실은 한번 만나면은 그 얘기는 한번 꼭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우리 이 대표도 어쨌든 이제 대선에 이제 그 후보로 나올 텐데 이 대표의 그 포지셔닝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수적 철학에 의해서 정치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보수로 분류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제가 국민의힘 대표까지 지내봤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한계점을 너무 잘 압니다. 탄핵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가 치유되는 경선 과정보다는 오히려 소금을 뿌리는 경선 과정이 되고 그래서 눈살 찌푸리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겠지만은 그리 희망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새로운 싹을 틔워야 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내줄 각오로 가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진퇴양난 속에서 어떻게 보수를 지지하던 시민들이 바라볼지는 좀 궁금합니다. 우리 이 대표도 사실은 우리 정치권의 엄청난 중요한 자산이에요. 네? 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이 대표의 그 포지션은 굉장히 참 중요한 그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좀 나는 좀 우리 보수 전체가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 좀 잘 좀 이렇게 좀 견인했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제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영입하고 진짜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어려웠다. 물론 과거에 엄혹한 시절을 겪으셨던 뭐 민주화 지도자들만큼이야 하겠습니까마는 누구한테서 뭐 받아먹고 올라올 거면 좀 더 쉽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진짜 저도
영삼하고 왔습니다. 이 낙선의 늪을 3번 헤엄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너무 빤히 보이는 쉬운 길이 내 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그때 힘이 있으셨는데 뭐 불복할 수 있는 길도 있었고 아니면 뭐 솔직히 DJ 잘 안 도울 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어려운 길을 선택해 돌파해내신 것처럼 저도 이번에 그 길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는 뭐 어찌 보면은 그래요. 이게 단순한 그냥 여야 간의 대결도 아니고 네. 좌우의 대결도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진짜 선거가 될 수도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물론 개인 뭐 이제 이준석이 아니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그 차원에서 하여간 좀 대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뭐 생각을 저는 해요. 국가와 민족이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걱정하시는 바를 우리 이준석 의원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철 이사장님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냥 YS의 아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정치 전문가들이 봤을 때 한국 정치를 업그레이드 시키신 그렇죠. 장본인이시거든요. 여의도 연구원의 최초 설계자시죠. 설계자시고 여론조사라는 그 첨단 기법을 그 당시 우리가 농담할 때 그 YS의 감이냐 김현철의 과학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말씀 아버님 일어나요. 어쨌든 우리 선진적인 정치 기법들을 가져오셔서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이 아니고 참모 이거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신 거죠,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진짜 불모지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MBA를 했던 경험이 결국 여론조사를 하는 토대가 된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막 선거 때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선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제대로 해서 제가 만든 게 이제 저 정치 여론조사 그 연구소를 하나 차렸죠. 네. 시작을 했는데 뭐 그때는 처음엔 너무 열악하니까 수도권만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때는 지역 대결이 워낙 심각했으니까 뭐 영남 할 필요도 없고 호남 할 필요도 없고 충청도도 할 필요 없고 수도권만 하게. 수도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결판 네. 지점이니까. 근데 사실 아버님이 좀 그걸 뭐 아이 넌 뭐 조사를 뭐 이런 네가 처음 시작했으니까 뭐 잘 몰라서 그런 거야라고도 할 수 있으셨는데 아 진작에. 그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어. 그래서 그걸 시초로 해서 전산실을 만들어서 야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네. 좀 체계적으로 좀 해보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상반 통합이 되는 바람에 뭔가 이거는 좀 새로운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 게 여의도 연구소가 된 거고요. 예. 이번 대선의 화두는 개헌도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이 개헌과 87년 체제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 지점을 바라보는 우리 이준석 의원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을 때 강력한 지도자보다는 결국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로 바뀌어야 된다. 네, 그래서 거기에 개헌 수요가 생기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똑똑한 관료 한둘이나 아니면 똑똑한 영도자 하나가 예를 들어 뭐 경제 발전을 시키고 탑다운의 시대는 지나갔다. 그건 지나갔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님 생각은 개헌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87년 체제를 만들 때는 군사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이제 직선제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 뭐 그게 핵심이었잖아요. 87년 체제가. 네. 그리고 40년 가까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 이전에 군사 정권도 40년 가까이 끌고 온 거였었어요. 그거를 결국 87년 체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변화를 시킨 거잖아요. 나는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또 87년 체제 이후에 8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고 4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만하면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공고 그랬던 부분들을 간과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안에 5명의 대통령이 탄핵이나 또 불행한 마무리. 불행한 사태까지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감옥에 가고.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 네. 예,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네, 예? 이건 바꿔야 돼요. 우선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난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선거구제라고 생각해요. 네. 중대선거. 네, 그러니까 선거구제. 그게 88년도에 그러니까 소선거제가 제로섬 게임을 강화시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중대선거구제를 바꿔야 된다. 네. 그렇게 돼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극한 투쟁을 조금 이제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 합종 연행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국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대화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먼저라고 생각하고 개헌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번만큼은 네. 진짜 모든 후보들이 다 같은 공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형태가 됐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각제를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중대선거구제와 내각제의 결합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두 분 말씀의 공통적인 게 이제 거인의 시대는 지나가고 탑다운 방식은 안 되는 것이고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수평적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세력이 약한 이준석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정권은 연합 정권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물론 내각제적 그래요. 연립 내각이 연립 내각을 안 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수당에게 총리를 줄 수밖에 그렇지. 없는 상황이겠죠. 우리 이번에 이번 대선 그래요. 국민들이 네, 소장님 타협의 정치 내각제적 환경 중대선거구라면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그 길 아닌 다른 길은 없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뭐 하여간 좀 우리 이준석 대표가 우리 정치권에 상당히 큰 자산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또 과감히 또 이번에 대선에 또 도전을 하고 또 그 지금 40대 기술원을 또 주창했던 아버님에 이어서 그렇게 좀 그런 그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난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시도 그런 걸 통해서 이 정치권을 좀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는 난 굉장히 좀 높이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 김영삼 재단 사무실에 방문하신 소회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발자취가 더 그리워지는 그런 세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복원하는 데 있어서 김영삼 대통령의 그런 결단들이나 고민들을 저도 담아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